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20년 2월 24일 늦은 밤, 27살이던 이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서로 근황도 나누고 술잔도 부딪히면서 시끌벅적한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몇 시간째 다들 취해가던 중이었는데 돌연 친구 김 씨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죠. 야, 나 사실 사람 죽였다?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근데 이걸 눈치챘는지 못 챘는지 김 씨는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사이코패스인가 봐. 시신이 옆에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뭐 들켜도 한 3, 4개월 지나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거야. 이걸 잠자코 듣고 있던 친구가 이 자식 취했네. 뭔 미친 소리를 하냐? 라며 넘어가려 했어요. 그러자 김 씨가 더 흥분하더니 나 얘기해봐?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씨는 혹시 싶어서 바로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누릅니다. 그때부터 김 씨는 어떻게 살인을 했는지, 어디에 유기를 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까지 막 자랑하듯 떠벌렸죠. 듣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상상이라고 치부하긴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거기 있던 친구들은 술에 취해서인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죠. 다들 야 소설 그만 써! 막 이런 분위기요. 그나마 이 씨의 표정은 진지했는데요. 이걸 본 김 씨가 내가 직접 증명해 보일 테니까 나랑 같이 가보지 않겠냐? 라며 이 씨에게 제안을 합니다. 다음 날인 25일 새벽 두 사람은 인천에 있는 경인 아라뱃길로 향했습니다. 김 씨가 목상교 인근 도로에 차를 세우더니 친구를 갈대밭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걸음을 옮길수록 굉장히 참기 힘든 역한 냄새가 풍겨왔죠. 이내 한 곳에 멈추더니 플래시로 뭘 비춰요. 거기엔 갈대로 가려진 커다란 마대자루가 놓여 있더라고요. 갈대랑 색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마대자루 형체가 딱 보이는 거예요. 김 씨가 당당히 걸어가더니 천천히 그 자루를 열게 되는데요. 세상에나. 거기서 부패한 여성의 시신이 드러났습니다. 자, 근데 이걸 보자마자 친구 이 씨는 공포에 휩싸였어요. 지금 둘만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자기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굴었죠. 그러네. 진짜 네 말 맞네. 야, 이제 집에 가자. 이후 김 씨는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그곳을 벗어납니다. 친구 이 씨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를 걸었죠.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또한 그 문제의 마대자루와 그 안에 있던 시신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상태가 너무 참혹했어요. 얼굴과 목에 폭행으로 인한 멍자국이 빼곡합니다. 추후 부검을 해보니까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부패 정도로 봐서는 사망한 지 꽤 오래된 것으로 보였죠. 신원조회 결과가 나왔어요. 피해자는 29살의 여성 유 씨였죠. 여러분, 유 씨는요, 앞서 살인을 고백한 김 씨의 여자친구였습니다. 먼저 이들의 관계부터 좀 알아보자면 유 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아버지와 함께 살게 돼요. 근데 생계가 급했던 아버지가 어린 딸을 친척 집에 맡겼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고 독립도 했지만 여전히 아버지와는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도 유 씨는 늘 밝고 친절했어요. 하지만 깊은 내면에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특히나 가족들에게서 채우지 못한 애정을 그때그때 만나는 남자친구에게 충족하려는 다소 의존적인 성향도 강해지게 됩니다. 유 씨와 김 씨의 첫 만남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나마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났고 급격히 친해졌고 이내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정도였습니다. 유 씨는 늘 가족의 따뜻함이 그리웠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 김 씨에게 빠르게 마음을 열었죠. 그렇게 둘이 예쁜 연애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머지않아 김 씨가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상했던 모습 다 사라졌고요. 상습적으로 폭행해 또 바람까지 피웁니다. 이 문제로 둘이 수없이 다투고 헤어지길 반복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또 김 씨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요. 특히나 막 술에 취하거나 지 기분이 좀 안 좋은 날이면 어김없이 손찌검을 했고 막 집 문을 걷어차서 부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인데도 유 씨는 남자친구를 떠날 수 없었어요. 물론 헤어지겠다고 결심을 수백 번 했지만 김 씨가 와서 또 빌고 미안하다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그가 연애 초기에 보여줬던 그 자상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게다가 그와 헤어지면 나는 혼자가 된다라는 생각에 두렵기도 했고요. 근데요, 그 와중에 김 씨가 또 바람을 핍니다. 이번엔 26살 박 씨라는 여자를 만나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완전 양아치과예요. 그리고 이걸 유 씨에게 곧이어 들키고 마는데요. 울고 불고 유 씨가 화를 내면서 이별을 요구했죠. 그러면서 그간의 폭행은 참았지만 난 배신은 못 참겠다. 더 유 씨가 세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화가 나니까 너 여태까지 나 폭행한 거 뿐만 아니라 네가 불법 마사지 업소 운영한 것도 모두 내가 고소할 거다라고 경고합니다. 참고로 여기까지 들어도 아시겠지만 이 김 씨란 남자가 워낙에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불법 마사지 뿐만 아니라 이미 유 씨를 만나기 전부터 특수절도죄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집행유예란 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뤄주는, 유예해주는 조건부 판결입니다. 근데 이 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고소를 당하면요, 이 유예가 취소돼요. 즉각 형이 집행되는 거죠. 즉 여자친구가 만약에 고소를 한다면 김 씨는 그냥 감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 씨가 이렇게 좀 평소보다 센 협박을 한 거예요. 여기에 김 씨도 움찔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든 이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려야 감옥에 가는 걸 피할 수 있습니다. 막 다급해졌어요. 2020년 1월 12일 새벽 6시 김 씨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유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애원을 했죠. 근데 유 씨가 굉장히 단호하게 나는 너랑 대화도 하기 싫다 쫓아내려는 거예요. 김 씨는 나는 네가 용서해 줄 때까지 절대 가지 않을 거다 굳건히 버텼고요. 그렇게 두 사람의 실랑이는 무려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김 씨가 점점 이성의 끈을 놓기 시작해요. 생각을 해보니까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억울한 겁니다. 지난 4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자존심 구기고 사정사정 했는데 지가 뭐라고 이래? 이런 생각과 함께 또 혹여나 유 씨가 진짜 고소라도 하면 큰일 나잖아요. 두려움이 있었죠? 그렇게 분노가 하나씩 쌓여가던 중이었습니다. 아침 10시 김 씨가 드디어 폭발합니다. 야, 나 더 이상 못 참아. 네가 뭔데? 유 씨를 벽으로 강하게 밀쳤고 주먹을 휘둘렀어요. 놀란 그녀가 저항했지만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먹과 발길질로 인해 점점 얼굴에서 피가 났고요. 정신이 혼미해져요. 동시에 김 씨가 막 이성을 잃고 폭행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여자친구의 이 피를 보면서 멈칫했어요. 그때 든 생각이 어차피 이대로면 폭행이 밝혀지는 거 시간 문제 아니야? 그냥 죽여서 다 묻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그는 유 씨의 목을 세게 졸랐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신음은 잦아들었고 몸부림도 사라졌어요. 집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김 씨가 아주 황당한 행동을 보입니다. 살인을 한 직후 마침 그때 지금 현재 바람을 피우고 있는 애인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러고는 내가 유 씨를 죽였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은 박 씨는 굉장히 충격적인 살인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냥 덤덤해요. 보통 같으면 자수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히려 두 사람은 시신을 처리할 방법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죠. 일단 만나기로 했고요. 이때 김 씨는 유 씨의 시신을 집에 그대로 둔 채 애인을 만나기 위해 모텔로 향합니다. 긴 회의가 이어졌어요.
두 사람은 시신을 강에 던져서 유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시신을 담을 가방과 또 거기에 함께 채워 넣을 묵직한 아령이 필요했습니다. 물에 떠오르는 걸 방지해야 하니까요. 밤 9시 55분, 두 사람이 서울 중구의 한 쇼핑몰에 가서 대형 여행 가방을 구매합니다. 또 그 쇼핑몰 근처를 배회하다가 우연히 버려져 있는 마대자루를 발견하거든요. 그것까지 챙겨왔죠. 다음 날인 13일 아침, 두 사람은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서 단단히 묶은 후 여행 가방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그걸 트렁크에 실어서 강화도로 향했죠. 가는 길에 잊지 않고 스포츠용품 매장에 들렸거든요. 거기서 8kg 아령 1개와 6kg 아령 2개까지 구매합니다. 오후 2시, 두 사람은 강화도에 있는 한 하천 인근에 도착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인적이 드물어질 때까지 조용히 차 안에서 기다렸죠. 그렇게 밤 11시가 되고 분위기가 한적해지자 행동을 개시합니다. 우선 가방을 열고 안에 아령을 채웠어요. 그리고 둘이서 힘을 합쳐서 가방을 들어서 다리 난간 너머로 던지려고 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가방이 생각보다 너무 무거워요. 몇 차례 막 낑낑거리면서 시도를 했지만 도저히 난간 위로 올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결국 둘은요, 인근 숙박업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밤새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유기 장소를 물색했죠. 그렇게 선택된 두 번째 장소가 바로 인천 서구에 위치한 경인 아라뱃길이었습니다. 사실 낮 동안의 이곳은 전망대도 있고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로 상당히 붐비는 곳입니다. 근데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인적이 없고 고요해지면서 또 주변에 빽빽하게 우거진 갈대밭, 여기가 시신을 유기하기 안성맞춤 장소였죠. 다음 날 오후 5시, 두 사람은 경인 아라뱃길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해두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길 기다려요. 그리고 어둠이 온 새벽 1시쯤 두 사람은 가방을 꺼내서 아라뱃길 공터에 위치한 갈대밭으로 향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무성하게 갈대가 나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에요. 김 씨는 시신이 담긴 마대자루를 꺼내서 그대로 유기했어요. 또 거기에 갈대와 풀을 뜯어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덮어뒀고요. 그런데 여기서 김 씨가 보인 행동이 또 너무 엽기적이에요. 시신을 잘 숨겼다는 안심이 들어서였을까요? 갑자기 주변 경치를 막 둘러보면서 여유롭게 감상을 하더니 돌연 찰칵 셀카를 찍습니다. 이게요, 일반적인 범행 패턴과는 전혀 달라요. 보통은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김 씨뿐만 아니라 애인 박 씨도 마치 데이트라도 하듯이 주변 산책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이게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행동이었죠.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가장 먼저 유 씨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좀 갸우뚱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딸과 최근까지도 저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착오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과의 메시지를 경찰에게 보여줬죠. 지극히 평범한 일상 대화였어요. 잘 지내고 있냐?는 아버지 물음에 딸이 걱정하지 마셔라 안심시킵니다. 근데 다만 딸이 핸드폰이 고장나서 전화를 못한대요. 아버지로선 평소에도 그렇게 자주 통화했던 건 아니었고 또 메시지가 주기적으로 오니까 크게 걱정하진 않았던 거고요. 심지어 딸의 프로필 사진도 수시로 바뀌었더라고요. 자, 이 메시지를 좀 확인하면서 시간적으로 계산해보면 딸과의 마지막 연락은 시신이 발견되기 17일 전인 2월 7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신의 부패 상태로 봤을 때 그쯤 유 씨는 이미 사망한 후였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말이 안 되죠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예상대로 모두 범인 김 씨가 보낸 문자였던 겁니다. 더 알아보니까요, 아주 이것저것 참 철저했더라고요. 죽은 유 씨가 새들어 살던 집 있잖아요. 그 집주인한테 월세를 날짜 맞춰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완벽히 위장을 한 거죠.
이런 행동 덕분에 유 씨의 사망은 무려 한 달 넘게 은폐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범인 자신의 아주 멍청한 취중 만담으로 모든 행각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시신이 발견되고 2시간 만에 범인 김 씨는 바로 검거됩니다. 그리고 당시 그의 곁에는 공범 박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는데요. 결론적으로 김 씨에게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25년과 함께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보통 전자발찌? 이건 성범죄자만 착용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꼭 그렇진 않아요. 이 범죄자가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경우 혹은 절도나 살인 등의 범죄에도 충분히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보면 김 씨는 피해자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했고요. 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살인을 저질렀어요. 응당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거죠. 항소심이 이어졌긴 했는데요. 원심을 유지하면서 그는 징역 25년 확정됩니다. 근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그 대신해서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요. 한편 공범 박 씨는요. 재판 내내 나는 남자친구를 사랑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범행을 도운 거다 라고 진술해요. 그래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은 그럴 수 있다 쳐. 하지만 자수를 권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신 유기를 도왔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건 감형의 여지가 없어요. 결국 박 씨는 그 삐뚤어진 애정의 대가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연인 간의 살인사건들이 나날이 수법이 잔혹해진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에요.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한 건 모두가 동의하고 있죠. 하지만요, 현행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상 연인 사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세분되지 않다 보니까 정확한 대응과 또 그 예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우니까 더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아무리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이라 할지언정 그 사람의 모든 걸 파악할 수 없어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 데이트 폭력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길 바랍니다. 연인에게 배신당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유 씨, 이제는 하늘에서 평안하기를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최재성군. 부모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란 외아들입니다. 부모는 애지중지 아들을 길렀고 고3이 된 최군은 얼마 전에 원하는 대학 수시 원서 넣고 결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최군은 평소에도 옳고 그름, 정의에 대한 판단이 뚜렷해서 불의를 보면 쉽게 참지 못하는 바른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최군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비극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1년 추석 연휴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9월 25일 토요일 새벽에 발생합니다. 함께 자취를 하는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근처 노래방에 있는데 함께 만나서 집에 같이 들어가자는 내용이었죠. 마침 외부에 있던 최군은 그러자 라고 제안을 받아들였고 바로 택시에 올라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노래방 앞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죽음을 맞이해요. 이 사건의 발단은 아주 엉뚱한 곳이었습니다. 우선 최군이 노래방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에 전주시 덕진구의 한 가정집에서 커플이 격하게 말다툼을 합니다. 29살의 노 씨와 그의 여자친구였죠. 이 둘의 싸움의 이유는 이성관계 때문인데요. 남친 노 씨는 여자친구가 여전히 전 애인을 만나는 게 아니냐고 의심을 하면서 말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게다가 둘은 대화하기 전에 술까지 마신 상태여서 점점 더 감정이 격해졌어요.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솔직히 말해. 너 나 몰래 그 새끼 만났잖아. 추궁이 계속됩니다. 여기에 여자친구는 짜증이 났고 이럴 거면 그냥 헤어져 라고 이별을 통보하게 되는데
그러자 노 씨의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그는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뺐더니 당장 그놈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그렇게 벼랑간 여자친구의 전 애인 김 씨에게 통화를 시도한 거죠. 근데 바로 이 시각 그 김 씨는 완주군에 있는 노래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앞서 고3 최군이 친구를 만나러 갔던 바로 그곳이었죠. 따르릉, 김 씨는 영문도 모른 채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자 노 씨가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야, 너네 나 몰래 만나고 다니는 거 내가 다 모를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윽박 질러요. 둘이 바람을 피웠냐 아니냐 막 따졌고요. 근데 이게 김 씨 입장에선 황당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들의 통화를 김 씨만 듣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노래방에 함께 있던 김 씨의 동료들 역시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노 씨의 폭언을 고스란히 듣게 되죠. 그러다 옆에 있던 후배 A 씨가 참다 못해서 한마디 거듭니다. 그냥 전화 끊어요. 그런데요. 이 목소리가 꽤 컸는지 수화기 너머 노 씨 귀에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야, 뒤에 있는 그 새끼 뭐야? 너 뭐라 그랬어? 너 몇 살이야? 근데 이때 A 씨도 대답을 하죠. 22살인데 뭐 어쩌라고? 이 태도에 흥분한 노 씨가 무섭게 쏘아붙입니다. 너 거기 딱 기다려. 어쩐지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이후 노 씨는 부엌에서 길이 34cm짜리 주방용 식칼을 꺼냈어요. 이걸 손가방에 넣은 뒤에 곧장 차를 몰고 완주로 향했죠. 근데 여자친구가 술을 마신 상태잖아요. 음주운전을 한 건데 당시 혈중 농도는 0.094%,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균형감도 떨어지고 언어 기능도 저하되고 또 목소리가 커지는 특징이 나타나겠죠. 어쨌든 노 씨는 이 상태로 11km 떨어진 노래방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바로 건물 5층에 있는 노래방으로 뛰어 올라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죠. 특히나 여기 노래방 6호실에 들어가서 그 여자친구의 전 애인 김 씨와 맞닥뜨립니다. 이때 노 씨가 다짜고짜 머리채를 붙잡아서 끌어안고는 목에다가 시퍼런 식칼을 들이밀어요. 이러면서 하는 말이 야, 아까 그 어린 놈 새끼들 어딨어? 너네 내가 못 죽일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어린 놈은 아까 자기하고 말대답을 했다는 그 A씨를 뜻하는 거겠죠? 그렇게 목에 지금 칼이 들어와 있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어 있는 순간 하필 누군가가 그 앞을 지나갑니다. 친구 호출로 좀 전에 노래방에 도착했던 그 고등학생 최군이요. 사실 그는 친구가 있는 다른 노래방 호실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화장실에 들러요. 그런데 이때 노래방 사장님이 아이고 저 6호실에서 지금 두 남자가 막 싸우는데 이 말을 하면서 최군에게 그 싸움 좀 말려달라는 투로 들어가 봐 달라라는 투로 말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최군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장님이 좀 뭔가 문제가 났다고 하니까 노래방 6호실 문을 벌컥 열게 되죠. 보니까 칼을 들고 협박 중인 노 씨와 그에게 붙잡혀 있는 김 씨가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평소 최군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인물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방 사장님 부탁도 들어준 건데 지금 칼을 든 남자가 눈앞에 있다? 바로 최군이 달려가서 노 씨의 칼을 빼앗기 위해 달려들어요. 자기를 내던진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노 씨의 칼이 최군을 향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최군이 자기를 향해서 달려드니까 순간 노 씨도 이성을 잃은 거예요. 또 술도 먹은 상태였고요. 그는 이때 마구잡이로 최군에게 칼을 휘둘렀어요. 배, 옆구리, 엉덩이, 등까지 닥치는 대로 찌른 겁니다. 잠시 후 최군은 몸 곳곳에서 피를 흘리면서 힘없이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죠. 그런데 이때 노 씨의 범행이 계속됩니다. 쓰러진 최군의 복부와 얼굴을 발로 밟고 차고 또 주먹으로 때리면서 폭행을 해요. 사실 칼에 찔렸을 때만 해도 최군은 희미하게나마 의식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폭행을 하니까 최군이 완전히 의식을 잃고 말았죠.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노 씨의 행동입니다.
지금 이 노래방 6호실이 혈흔으로 낭자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길 유유히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프론트에 있는 완전히 패닉에 빠진 노래방 사장을 마주했는데 이때 한마디 하죠. 안 되죠. 지혈하면 살아. 이 말을 하는 노 씨는 분명 웃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가 도착했습니다. 노래방 바닥이 피로 흥건했어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급하게 최군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발견 당시 그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즉각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최군은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직접 사인은 외상성 복부 손상이었죠. 이 모든 범행을 저지른 노 씨, 그는 노래방 건너편 길가에서 경찰의 눈에 띄어 즉각 체포됩니다. 노 씨가 순순히 내가 그랬다. 자수할게. 하면서 경찰차에 올라탔죠. 경찰은 그를 살인,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 수사 초반만 하더라도 이 범인이 사망한 최군과 최소한 원한 관계가 아닐까라고 다들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두 사람 완전 일면식도 없어요. 노 씨가 원한을 품은 상대는 정확하게 전 애인 김 씨 혹은 그 옆에 있던 후배 A 씨입니다. 최군은 싸움을 말리려고 뛰어든 것뿐이었죠. 경찰 조사에서 노 씨는 자기가 최군을 칼로 찌른 혐의는 인정한다 라면서도 술을 많이 마셔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라고 진술을 회피해요. 이런 자세 진짜 너무 싫죠. 자, 이제 노 씨가 어떤 벌을 받을지가 중요하겠죠. 이거 심신미약으로 막 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너무 열받을 것 같은데 해당 재판의 쟁점은 노 씨의 살인이 과연 계획적이었는지 아니면 우발적 살인인지 이게 중요했습니다. 사건 자체만 따져놓고 보면 우발적 살인에 가까워 보여요. 술을 마신 상태로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닌 엉뚱한 제3자를 살해했으니까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자, 좀만 더 생각해보면 살인 자체를 계획한 정황은 다분합니다. 일단 집에서 흉기 챙겨왔잖아요. 그리고 그 새벽에 11km 떨어진 현장까지 굳이 찾아왔고요. 또 먼저 맞닥뜨린 김 씨를 협박하면서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내가 못 죽일 것 같냐? 이건 그가 분명 살인의 목적을 가졌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 전문가들은 계획살인으로 본다는 의견이었죠. 여기에 더해 최군이 완전히 의식을 잃을 때까지 2차로 폭행을 하고 또 떠날 때 지혈하면 산다 이러면서 비웃음을 보인 것까지 이 모든 행동들은 살인 그 자체였습니다. 참고로 범죄 사건에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후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의도치 않은 살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하거나 어설프게라도 범행을 은폐하고 도주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노 씨가 그랬나요? 전혀 해당되지 않죠. 쓰러진 최군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고 범행을 숨기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가 자기 말대로 지혈하면 살 줄 알고 그랬다고 칠게요. 그렇다면 막상 최군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당연히 놀래고 후회하고 반성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노 씨는 사건 이후에 유족들에게 그 어떤 사과의 말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 반성문만 제출했어요. 이게 진정한 반성일까요? 길거던 꼬마도 이게 형량을 줄이기 위한 꼼수였다는 걸 알 겁니다. 2021년 10월 27일 피해자 최군의 어머니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원통함을 담은 글을 남겼습니다. 범인 노 씨가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들이 죽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부디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 이렇게 간곡히 호소했는데 과연 어머니의 눈물 섞인 바람이 현실이 되었을까요? 같은 해 12월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노 씨에게 징역 30년 그리고 20년의 전자발찌 부착을 구형합니다. 당시 범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이 범죄자가 미래에 또 범죄를 저지를지 그 가능성을 추측하는 자료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노 씨는 가능성 높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걸 바탕으로 이 사람은 전자발찌 부착까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고요. 한편 노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처음으로 유족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요? 그렇다면 자기 말대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모습은 가명에 잘 반영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그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죠. 전자발찌 부착도 기각합니다. 가명을 한 이유는 쉽게 말해 노 씨가 우발적인 범행을 한 거다라는 게 인정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칼을 챙겨왔는데도 불구하고요. 또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인 걸 감안했다고 말하는데 글쎄요. 재범 가능성이 분명 높게 나왔다. 이건 어떻게 봤을까요? 그런데도 전자발찌 부착을 기각한 게 전 좀 의아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노 씨가 사이코패스는 아니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근데 이럴 거면 재범 위험성 평가는 왜 하는 거예요? 그거 했는데 가능성이 높은데 사이코패스는 아니니까 괜찮다? 이게 맞는 걸까요? 유족들 역시 분통했어요. 근데 더욱더 어이가 없는 건 노 씨는 그마저도 형량이 과하다면서 항소심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한 최 군의 어머니는 또다시 온라인에 글을 게재합니다. 노 씨의 형량이 더 이상 줄지 않도록 관심을 부탁한다고요. 이걸 알게 된 네티즌들이 함께 격분했고 인터넷 탄원서를 통해 가명 반대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는데요. 다행히도 항소심은 원심의 형을 확정했고 노 씨에게는 그대로 징역 25년형이 내려집니다. 한편 사망한 최 군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말 사랑으로 길러온 외아들이었습니다. 최 군이 사망하고 얼마 후에 대학 수시 합격 소식이 전해졌어요. 고작 만 17살, 인생의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너무나 억울하게 죽어간 청년. 그런 아들을 생각하면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 그래서인지 아들이 생전 사용하던 방에 여전히 물건들을 그대로 놓고 있고 심지어 밤에도 불을 끄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아들이 마치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최 군의 어머니는 말합니다. 사람을 칼로 그렇게 수차례 찌르고도 그리고 웃고 나간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뭐예요? 뭡니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걸 사람이 했으면 그건 사람이 아닌 겁니다. 범인 노 씨가 과연 얼마나 교화가 되어서 나올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 25년형을 다 끝내지 않고 가석방으로 나올지도 모르죠. 그가 감옥에 갔다고 해서 최 군이 살아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법이 그런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해주진 못할 망정 더 이상 유족을 힘들게 해선 안 될 텐데요. 우리들의 이런 바람이 정말 과한 건지 많은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